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84부 인조, 분조를 결정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27년 1월 26일 후금군이 평양을 지나서 이미 황해도 중화 방면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접한 조선 조정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되죠. 조선 조정은 이미 후금군이 중화 방면까지 진출한 이상 이제 더 이상 황해도에 있는 봉선과 재령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선도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선 조정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방어선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상 임진강 방어선이 거의 유일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것마저 돌파를 당한다면은 수도 한양이 직격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 조정은 서둘러서 도원수 장만 그리고 부원수 정충신으로 하여금 임진강 일대에다가 방어선을 구축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죠. 그리고 서북면에서 패태온 병력들을 수습을 하는 한편 함경도와 강원도의 병력들을 신속하게 남하하도록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정묘호란이 그나마 좀 다행했던 게 뭐였냐면은 물론 이제 능안산성 전투, 안주성 전투 굉장히 처절한 사투였고 이 성들이 함락되면서 많은 병력과 물자 그리고 사람들이 희생된 게 맞아요. 하지만 후금군이 이게 몇 가지 포인트만 공략하면서 내려왔고 또 몇몇 군대에서는 조선군이 아예 산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미리 대피를 했다든지 평양이나 황해도 일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알아서 빠져가지고 도망쳐 왔다든지 그래서 의외로 조선군도 병력 손실이 아주 크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그나마 조선 입장에서는 불행중 다행이었죠. 이괄이 난으로 가뜩이나 거덜난 전력에서 한 번 더 거덜났으면 재기불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좀 모면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부원수로 임명된 정충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이괄의 난 때 남이윤과 같이 투탑으로 활약을 했던 인물이었죠. 남이윤 같은 경우는 그때 이후에도 계속 서북면 일대에서 군사 총책을 맡으면서 결국 정묘호란 때 안지성 전투에서 비장한 추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남이응하고 정충신하고 나이가 서로 좀 비슷한 연령대였는데 이 무렵 정충신은 와병 중이었어요. 그래서 병석에 누워있는 바람에 원래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후금군이 침공을 해오자 좀 무리를 해가지고 부원수 자리를 받아들이면서 병든 몸을 이끌고 전장터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충신이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요, 그래도 당시 장수들 중에서 나름 괜찮은 실력을 가진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실하고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꽤나 청렴하고 검소한 인물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당대에도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장수였는데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때 와병을 하게 되면서 그 뒤로도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병자호란이 터지기 직전에 세상을 뜨게 되는데 이 병자호란 당시 조선군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좀 쓸만하다 싶은 장수들이 정묘호란 끝나고 병자호란이 터지기 전 그 사이 약 한 10년에 달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 사이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조선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름대로 지금 나오는 원인 중 하나였죠. 수도 한양의 경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남한산성과 한강을 중심으로 일단 후방 진지를 구축을 하면서 여기에 또 다른 방어선을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만약에 이때 남한산성이 아예 그냥 완성이 돼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아직은 완공 단계는 아니었고요. 서둘러 이걸 완성을 시키긴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삼남 지방이도 급히 병력을 이끌고 북상할 것을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임진년 전쟁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한양도성은 그때도 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모로 전쟁을 치르기는 불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군도 사실은 한양도성은 사수를 포기하고 깔끔하게 물러난 거잖아요. 행주산성에서 패배한 다음에. 자, 그래서 만약에 남한산성이 완성됐다면은 이곳에서 좀 결전을 치러볼 만도 한데 근데 아직은 여기가 좀 완공이 안 됐으니까 한양도성에서 결전을 치르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조선 조정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한양도성은 도저히 안 되겠고 남한산성은 아직 좀 불안정하고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 어딘가 좀 적당한 지점으로 지휘부가 이동을 해서 거기서
전쟁을 지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임진강 뚫리면 바로 한양이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휘부가 너무 전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좀 안전한 지대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또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임진년 전쟁 때 국왕인 선조가 의주까지 파천을 했죠. 그 뒤로 민심이 굉장히 크게 이반이 됐어요. 옛날에 제가 남한산성을 왜 쌓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 민심 이반이 너무 크게 일어나가지고 조선 조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만약에 혹시라도 또다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조정이 먼 거리까지 파천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이제 우려, 공포심이 밀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괄의 남 같은 경우에 어쨌든 반군이었고 따지고 보면 내전이잖아요. 그리고 이괄의 반군 입장에서 굳이 와가지고 한양 도성에서 약탈하고 사람들 죽이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한양 시티즌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인조가 이기나 이괄이 이기나 누가 이긴지 지켜보자 뭐 이런 심산이었기 때문에 인조가 남쪽으로 피난을 가도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근데 이 정면연에 일어났던 후금의 침공은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인조 조정이 저 멀리 뭐 이제 나주라든가 전주라든가 여기까지 피난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황이 좀 심각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국왕이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파천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그때는 민심 이반이 크게 일어나서 자칫 잘못하면은 왕조 자체의 존속을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피난을 가더라도 가까운 지역으로 가서, 한양 도성이 도저히 방어성으로서는 위력이 없으니까 최대한 가까운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항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한산성을 쌓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남한산성이 완공이 안 된 상태였죠. 따라서 만약에 파천을 한다 해도 가까운 거리에서 항전을 해야지 흔들리는 민심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선정된 새로운 지역이 또 어디였냐면요. 전통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왕실 보장처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어디로 선정을 하게 되냐면은 다름 아닌 강화도로 낙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강화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일찍이 고려도 몽골의 침략을 대비해서 강화도에 들어가서 장기 항전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강화도에는 그런 인프라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궁궐 같은 것도 이제 조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군사 시설도 충분히 겸비돼 있고, 식량도 어느 정도 적재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화도 같은 경우는 수도 한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지점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로 가서 우리도 계속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더군다나 후금군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수군 전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화도야말로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으면서 안전하게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적의 입지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내리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조선 조정은 일단 경기 수군을 동원해서 강화도 동부 연안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후금군의 도하를 저지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되죠. 아울러 조선 조정은 이미 임진년에도 시행한 바가 있는 분조를 또 결정을 하게 돼요. 물론 분조의 시행에 대해서는 인조가 좀 잠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인조 입장에서는요, 소현세자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이거 과연 할 수 있겠냐. 이때 당시에 소현세자 나이가 아마 15살인가 그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보다는 나이가 어렸어요. 임진년 전쟁 당시. 그때 당시 광해군이 고등학생 나이였다면은 소현세자는 중학생 나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둘 다 아마 성인으로 취급은 받았겠지만 관습상으로는 이 시대에도 그래도 20은 넘어야지 성인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막 15살에 진입한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어린 얼라가 군조를 수행할 수 있겠냐. 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먼 훗날 인조와 소현세자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흑역사가 쓰여지긴 하지만 그건 먼 훗날 이야기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친근한 부자 관계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주저를 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선조 때부터 구신이었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죠. 임진왜란도 겪어보고 정묘호란도 겪어보고 정말 볼 걸 못 볼 걸 다 본 그런 이제 레전드급 인물이었는데 이원익이 나서가지고 조언을 하죠. 자, 이원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원익이 아래기를 세자가 나이는 어리지만 명호가 이미 결정되었고
사람들의 여망이 달려있으니 임진년의 일에 의거하여 분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형세가 급박하게 된다 하더라도 한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년 전례를 놓고 봤을 때 분조가 효과적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남쪽으로 분조를 보낸 다음에 여차하면은 한산도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상이 이르기를 세자는 나이가 어리니 멀리 떠나볼 수 없다 하였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또 느껴지죠. 이완익이 아뢰기를 재신이 있으니 조호의 방도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면서 이완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 신하들이 보필을 할 게 확실한데 뭐가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십시오. 이게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인조가 이런 점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지. 그래서 좀 불안한 구석은 있고 또 아들내미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이제 거시기 하겠죠, 본인도. 그런 점도 있지만 어쨌든 참고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결국 분조를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월 27일 이 같은 계획에 따라서 유도대장 김상영이 한양에 남아서 한양토성 방어를 책임지게 됩니다. 이것도 임진년 전쟁 때 나름 전례에 의거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도채찰사 이원익이 소현세자를 따라서 분조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게 되죠. 자, 그리고 인조는 영의정 윤방을 비롯해가지고 이조판서 김류, 찬성, 이기, 참판, 최명길, 도순검사 심기원, 강도순검사 김자전 등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그죠? 이 호란 쪽 파트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고 무엇보다도 인조 반정 때의 공신들, 현재 인조 정권의 핵심 멤버들이요. 근데 가만 보면은 정승급이 아니에요. 정승급 인사는 없고 뭔가 좀 이제 장관급 그 이하 쪽으로 라인이 매겨져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실권은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긴 하겠지만 국가 최고위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의외로. 자, 아무튼 이들을 이끌고서 강화도로 건너와서 이곳에서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국왕인 인조가 이끄는 본조는 강화도로 들어가서 전쟁을 지휘하고 소현세자가 이끄는 분조는 전주로 이동해서 일단 여기를 이제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삼남 지방에 병마와 물자를 조달하고 후금군에게 반격을 가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거죠. 왜 하필 전주였냐면은 이거는 이관의 난 때 전례에 의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고민을 했죠. 처음에는 뭐 이제 충청도 공주 일대까지 갔다가 거기서 경상도로 갈 것이냐 전라도로 갈 것이냐 방향을 놓고 좀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경상도 지역은 선비의 고장이라서 평상시에 면학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임전태세는 조금 부족하다. 물론 임진년 전쟁 때 경상도에서 의병들이 꽤 많이 활약을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남 지방은 상무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여기는 국난을 맞이했을 때 충분히 믿고 의지할 만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죠.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이관의 난 때도 호남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거고 이관의 소현세자도 전주 쪽으로, 물론 또 전주가 사실상 조선 왕실의 본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를 분조의 베이스 캠프로 삼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 조정은 후방의 병력을 결집시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죠, 그죠? 시간을 벌 목적으로 후금 측에 진창군, 강인을 보내서 화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일종의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화의에 대한 제안은 전혀 뜬금없는 일은 아니었고 본래 후금 측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1월 18일 무렵, 그러니까 이제 개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후금 측에서 일단 평안감사 윤원에게 화의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왜 쳐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죠. 핵심적인 이유는 뭐니 해도 사실은 모문형 문제가 제일 컸죠. 뭐 이괄 잔당들이 주장했던 바로 그런 부분들. 현재 국왕인 인조가 가짜 국왕이고 앞에 있는 광희군이 진짜 국왕이다. 뭐 이런 거 그냥 하는 소리고 진짜 이야기는 모문형 이야기인데 아무튼 뭐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조정은 평양이 건재했기 때문에 쉽사리 화의에 응하지 않고 후금 측의 일방적인 침략 사실을 비난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게 되었죠. 그러다 능한산성이 함락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분조를 결정한 것도 정확하게는 그때부터 논의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행해진 거는 나중에 좀 1월 말 가서 확실하게 행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미 능한산성이 함락됐을 때부터 조선 조정도 불안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평양 방어선이 붕괴가 되니까 더 이상 이제 황희도 방어선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임진강 방어선인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형국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벌 용도로 화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나름 이제 화의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진지하게 화의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침략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빨리 철군시켜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후금 측의 의도가 정말로 무엇인가, 그리고 또 적의 동태가 현재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목적으로 화의를 주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조가 결정나고 국왕의 인조는 강화도로 파천을 가게 되는데, 비록 조선 조정이 지난번 임진전 전쟁 때처럼 멀리까지 피난간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어찌되었던 국왕이 도성을 버리고서 떠나자 한양의 민심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래서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요, 사료에 이렇게 써있죠. 유도대장 김상용이 치기하였다. 대가가 출성하신 뒤로 남아있던 백성들은 모조리 흩어졌고 삼궐의 위장들도 호의를 핑계하며 떠나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니 무리한 난민들은 밤을 틈타 작당을 하여 남의 닭이나 개를 훔쳐가곤 합니다. 금펄쯤에 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항했기 때문에 겨우 2명을 붙잡아다가 즉시 효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성 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군의 방어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산간 벽지로 피난길에 올랐죠. 그리고 임진년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성남 민중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도성 곳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약탈을 벌였고, 특히 나중에는 병조, 호조, 선해청 다 세금하고 관련된 곳이에요. 병조는 국방, 호조는 일반적인 세금이죠. 그리고 선해청 같은 경우도 이제 당시 조선 후기로 가면 세금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서로 떠오르니까요. 이런 건물들의 방화를 저지르는 일들도 발생을 했다는 거죠. 물론 한양 도성에는 유도대장 김상용이 있었지만 취하 병력이 고작 200명 남짓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치안 유지를 하겠어요. 결국 한양 도성의 치안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병사들마저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막 이제 빠져나가고 장수들도 막 도망쳐요. 그러면서 이제 병사들도 눈치껏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탈영병이 속출을 하니까 김상용으로서는 더 이상 한양 도성을 방어할 재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상용은 한양 도성을 포기하고 약간의 병력과 200여 석의 군량만 확보한 채, 이게 문제였는데 당시에 한양 도성에는 대략 한 1만여 석의 군량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 거의 다 날려먹고 200석 정도만 간신히 챙겨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수십 명의 병력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양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빠지게 되면서 조선 입장에서도 좀 뭔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한양 도성이 그래도 온전을 해 있어야지, 남방 지역에서 병력이 몰려왔을 때 그래도 베이스 캠프로 삼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과연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것이냐, 그런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자, 이렇게 북방 지역은 후금의 침공 이후로 한바탕 난리를 겪고 있을 때, 그럼 당시 삼남지방은 어떤 상태였냐? 이 삼남지방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 몸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